우리는 백화점 셔틀버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권도장을 다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 수련생들을 운행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판례에 적용을 하면. 네. 하지만 저희는 수련비에 운행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상의 이유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생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서비스의 한 수단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네. 지금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과연 우리가 우리 것만 고집하지 말고 이거를 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좀 법을 뒤집기보다는 뭐 다른 방법을 좀 연구 중에 있어요. 네, 법을 바꾸는 좀. 이 세리미법과 관련해서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고, 따라서 태권도장 차량도 이제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탑승을 해야 된다. 자, 공 관장님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유예기간을 거쳐서. 동승자 탑승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은 내년 2017년 1월 29일부터 단속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이 동승자 탑승 의무화, 지금 그 태권도장 관장님들 그 이제 한 18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상당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동승자 문제는요. 네. 저희가 촬영보다 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촬영은 이제 6년에 한 번씩 바꾸고 네. 기간이 좀 있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 아닌데요. 네. 동승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 고용이잖아요. 네. 이건 저희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자꾸 다른 데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린이집이나 네. 유치원처럼 보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임신부자에 대해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비스라는 상황인데 동승자 같은 경우는 한 번 쓰게 되면 네.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이 돼요. 네. 근데 여기가 심각한 게 뭐냐면 도장들이 심각한 게 지금 도장이 50명, 60명 되는 채권이 무지 많아요. 거의 50%에 가까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들은 사범을 안 쓰고 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인원이 없다 보니까 월급쟁이보다 좀 못한 생활이죠. 그러면 지금 12,000여 개가 되는 태권도장 평균 수련생을 60명 정도로 보면 예. 그럼 그 도장을 경영하는 관장님이 직접 수련생 지도하고 차량 운행하고 잡다한 문제 혼자 다 하는 그런 합니다. 상황이네요. 예. 그러면 2017년 2월부터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 동승자 탑승이 의무가 되면 그 영세한 도장들 거의 문 닫는 수준으로 오겠네요. 폐업의 기로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 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2월에 이 법이 실질적으로 발효되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태권도장 50%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 이건 장담하시죠? 도당 50명 미만인 사람이 38.7%입니다. 현재. 예. 그게 약 6천 개예요. 네. 16,000개에서 등록도장 비등록 따서 16,000개인데 거기에 38.7%가 거의 6천 개 되는데 네. 이 6천 개가 뭐냐면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경영하는 그런 도장도 있겠지만 거의 태권도 학교를 나와서 젊은 층들이 지금 벤처로 해서 여는 그런 도장이거든요. 아니 자료도 안 잡힌 거예요. 네. 이 안 잡힌 도장이 제도가 잘못돼가지고 법규정이 잘못돼가지고 결국은 수입이 안 되면은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이 인솔교사, 이 동승자 한 달 고용할 때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며칠 전에 그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최저 시급이 6,470원으로 인상된다. 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적든 많든 간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동승자를 채용을 했을 때 하루에 약 5만 원 정도, 그리고 한 달 근로일을 20일로 그냥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100만 원 이상이 나오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은데 1인당 100여만 원이라는 지출 비용이 일단 생기는데 네. 만약에 수련생 수가 고정이 되어 있고 들어오는 인원이 없다면 평균 수련생 수를 60명 얘기하셨으니까 10명을 빼야 됩니다. 네. 10명의 수입이 바로 지출로 전환이 되는 거라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동승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차량에 관련된 부분까지 되면 다시 또 추가 구입을 차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부담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김 회장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20명 가까이 네. 이렇게 동선을 파악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솔교사가 당연히 타야겠지만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좀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때는 3명 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5명 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동승자를 꼭 탑승해야 된다는 논리는 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 차를 직접 운행하는 사범이나 관장께서 승하차 시에 운전대를 놓고 내려서 아이들 승하차를 직접 돕는 것이 좀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 공관장님 어떻게 그것이 제가 생각하십니까? 봤을 때는 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네.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 지금 기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서 손을 잡고 승차시키고 네.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에 인사시키고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그 한 달 전에 학부모가 일선 태권도장 차량을 운전하는 그 사범님이 자꾸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고 있는 것을 또 방송사에 제보를 해가지고 그게 또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몇몇 태권도장 사범님들이 운전하다가 전화 받고 스마트폰 하는데 이게 마치 태권도장 관장님들이나 사범님들이 전체가 보편화, 일반화 되니까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산에서 이제 도장을 경영하시는데 좀 현실적인 사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도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16년 무사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처음에 그 자동문이 생길 때 그리고 네. 구조 변경을 하고 동승자를 탑승한다고 그런 문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불거졌을 때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교육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규칙화시켜서 아이들한테 얼만큼 주지시키고 인지시키느냐에 따라서 네. 아이들의 행동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고속도로 그 고속버스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좀 얻은 건데요. 네. 앉으면 앞자리에 그 페이퍼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차량을 승차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규칙, 안전벨트를 맨다, 네. 똑바로 앉아 있는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중, 운행 중일 때 네. 밖으로 손을 내밀지 않는다,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 내릴 때 발판이 나오는 걸 확인한다, 지도자의 손을 먼저 잡는다, 뭐 이렇게 손을 잡고 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주시키고 읽히게 하고요. 그걸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네네. 그 사례 좀 제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샘플을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보시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승차 지도할 때, 그리고 네. 운행 중일 때, 하차 지도할 때도 반드시 한번 읽고 규칙이니까 이대로 한번 행동을 해라. 뒷장은 네. 아이들이 직접 읽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차량 안에서 생기거나 떠들거나 하면 운행 중 예절이 뭐라고 했지? 다시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일종의 안전 실행 매뉴얼 네, 그렇습니다. 같은 그리고 거네요. 이제 흰띠 같은 경우가 처음 들어오게 되면 네. 먼저 이제 초기 차량 안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단에서 내려올 때 뛰지 않아야 한다. 예. 여러 가지 규칙을 도장들마다 특색 있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 그리고 얼만큼 교육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김 회장님은 그 서울에서 도장을 경영하시고 지금 대책위원회 위원을 활동하고 계신데 이 지도자 동승법 의무화 지금 대책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그 안이 나왔습니까? 아까 우리 강사님 얘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네. 일단 어린이집이나 학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사님들이 해요. 네. 그러니까는 직원이죠. 네. 근데 보통 우리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교육자, 네. 이제 대학교 나온 사람도 많고, 네. 그 다음에 교육자이기 때문에 아이들 직접 가르치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 직접 가르친 사람들이 네. 운전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 운전자가 네. 직접 내리는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확인하면 네. 오히려 이를 기사가 운전하고 도우미가 운전해서 이렇게 좀 약간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보다는 네.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지켜지지 않으면 네. 아까 교육도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법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네. 그래갖고 삼진아웃제 해가지고 네. 운전자 직접 내려서 네. 운전자 직접 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네. 확인하지 않고 출발했을 시에는 네. 그냥 강하게 좀만 부지런하면요 교육시키고 법 강화하고 이렇게 제도를 강함으로써 자영업자나 일자리 창출을 막지 않는 부작용이 없는 그런 동승자법이 되지 않을까, 동승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정부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네. 그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에 대한 그 법 시행 이전에도 저희 이제 태권도 지도자들은 그 차량 운행에 관련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잘못된 판단 오류로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즉시 폐업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전에 심혈을 기울인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물론 뭐 그렇다면 태권도장에서는 사고가 일절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그 부주의한 한 번의 실수가 그 도장들의 문을 닫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동승자만의 해결책이 분명히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 동승법 탑승 의무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각에서는 그 국가에서 정책을 시행하니까 국가에서 좀 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책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이 동승자라는 그 채용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직원을 채용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태권도 직원 채용해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할 게 뭐냐면, 법적으로 안전이라는 게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진정한 안전이 될까요?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뭐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딱 뭐 지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야, 태권도장 강제적으로 너희들 개조해, 그리고 너희들 동승자 써, 그리고 차 바꿔. 그러면 이게 강제적으로 집행하면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안전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법이 그렇게 만들어서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 안전한 정책이냐 이거죠. 네. 이 정책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 진짜 우리 태권도 관장들이 거기에 100% 협조하고, 또 안전이 제대로 되는 게 뭐냐면, 지원을 받으면 저희들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도 지키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지킬 수가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이거를 강제적으로 너 해, 그렇게 돼버리면 네. 절대 이 안전은 안전 불감증이지 정확히 안전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거기에 조금 보태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작년에 문제가 많이 됐을 때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구조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일부 이렇게 양보하고 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린이 통학 차량 구조 변경한 그 차를 보면 아이들한테 어떤 안전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이 시각적인, 네. 시각적인 일단 전시 효과 이런 경광등이라든가, 것도 네네, 있죠. 발판 정도, 안전벨트 정도는 행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시각적인 걸로서 일선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동승자는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있다면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싶습니다. 그게 안전으로 가는 길. 네네. 예전에 그 1970년대 초에 그 새마을 운동을 좀 활기차게 벌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그 정권에서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그 가시적인 성과나 전시 효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초가 지붕을 없애고 함석 지붕, 슬레이트 지붕에 막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을 색칠해가지고 도로가에 지나간 사람들이 마을이 많이 변했구나, 외형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전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그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 외형적으로 노란색으로 바꾸고 발판하고 차 외형 바꾸고 차량 교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좀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유상운송법과 그 지도자 동승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심도 있게 다뤘는데요. 저희들이 10월 달에 한 번 더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 공관장님, 이 현안 어떻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설상가상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데, 시일이 촉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일선 지도자들이 도장의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네.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차량에 대한 가치 하락, 노후화됐던 그 차량에 대한 가치 하락과 중고차 시장이 매물로 나왔을 때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워낙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다가 내놓을 수가 없어서 중고 매매 자체도, 매물 자체도 현실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예 종료 기간 이전에 신차 중고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이조차 감당할 수 없거나 대출을 깨야 하거나 이래서 줄폐업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문제인 동승자 채용 문제까지.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감당시킬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대책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없고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현실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고, 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촬영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 검사를 좀 횟수를 늘리더라도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꼭 그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봉배 취지 이런 것도 이제 상통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탑승을 정말 끝까지 의무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자율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율적으로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직접 내려서 그 규칙을 지킬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실 아니고 그것도 안 된다면 정말 이건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통해서 일부 지원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이제 운전자 자체의 교육도 강화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일선 태권도장에서 교육 매뉴얼, 차량 지도를 위한 안전을 위한 교육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좀 만드셔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교육해서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지도자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대책위원회 또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이 계속 지금 이제 활발하게 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그때 그 600명의 그 이상의 그 지도자들이 발대식에 참여했지만 전국 600명이라고 생각하면 좀 적은 수일 수도 있거든요. 네. 다음에 목소리를 높일 때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야 이 현안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그리고 동승자 문제도 차량도 마찬가지고 동승자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동승자 문제도 지금은 구하는 게 쉬울 겁니다. 현재 쓰는 건. 그런데 이게 내년 되면요. 이게 하나의 직업이 돼요. 네. 그러다면 또 동승자 구하기도요. 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사범을 쓰지 않고 하는 체육관도 많고 네. 그러다 사범을 하나 쓰더라도 사범이 자주 바뀌어요. 네. 이게 불안합니다. 사범이. 근데 거기다 동승자라는 직업까지 또 직원까지 둔다니까 우리 체육관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직원 관리 문제도 상당히 타격을 입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책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전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를 대동해서 유상의 개념이 뭐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동승자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시장의 논리에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안전이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찾아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 안 되면 또 지원을 받는 쪽으로. 왜냐하면 법을 받기가 힘들다면 또 우리 태권도 진흥법에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별도로 도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변호사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국회의원들 같이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상운송법 적용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되고요. 이 지도자 동승법은 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도 발대식을 갖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향후 계획과 대응책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잘 뭉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일상 들어오는데 이것은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현안이고 사안이기 때문에 가을까지도 큰 진척이 없으면 어떤 태권도인들의 일치된 힘과 단결될 목소리를 꼭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 사안은 제가 김경덕 대책위원장님께 일선 지도자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책위원회에 기대하는 바가 크기 그렇죠. 때문에 예. 대책위원 활동하시는데 좀 책임감을 가지셔야 잘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오늘 장시간 동안 태권도장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을 해주셔서 두 패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권박스 미디어 앞으로 태권도장 현안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탐색을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